쾅! 지하실 문이 거칠게 이것을 열렸습니다. 보십시오. 경찰입니다. 이것이 강철민 씨 요양원에서 계십니까? 저지른 만행의 어둠 속에서 증거입니다. 손전등 빛이 제 얼굴을 이것을 비쳤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침대에서 천천히 요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지른 만행의 이틀 동안 지하실에 갇혀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젊은 형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감금당하신 거 맞죠? 이틀이나? 그렇습니다. 김태수 원장 체포하겠습니다. 노인 학대, 재산 갈취, 불법 감금. 이건 중범죄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1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영장 있어. 김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당신에 대한 체포 영장도요.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전이 시작됐다고. 그날은 2024년 12월 3일 월요일 아침 10시였습니다. 경찰 5명과 복지부 조사관 2명이 해든 요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지하실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습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형사가 저를 1층으로 부축해 올라오자 로비에는 이미 여러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 할아버지, 이병수 할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틀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괜찮아요. 오히려 이 덕분에 김태수에게 추가 범죄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김태수는 수갑에 채워진 채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노인 감금, 폭행, 재산 갈취, 정부 지원금 횡령. 더 필요합니까? 젊은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리하던 노인 3명이 지난 1년간 사망했는데 그 노인들의 통장에서 총 80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더군요. 이것도 설명해야죠.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세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김태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며 절규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 끝났어. 경찰은 저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저를 진찰했습니다. 할아버지, 탈수 증상이 심하시네요. 이틀 동안 물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조금 주긴 했는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체온증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는 링거를 꽂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하루 정도 입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나가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먼저예요. 건강은 나중에 챙기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4시간은 링거를 맞으셔야 해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영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사히 구출됐어요. 뉴스 봤어요.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네. 김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좋아요. 일단 병원에서 4시간 후에 나갈 겁니다. 그때 만나죠. 어디로 가시겠어요? 당신 집으로 갈게요. 거기서 회의하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2단계야. 민수 차례지. 오후 3시. 저는 병원을 나와 한영숙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조용한 아파트. 영숙 씨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영숙 씨와 김재현 변호사, 그리고 손녀 지원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원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덕분이야. 내가 서류를 찍어준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김재현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변호사, 고맙네. 이렇게 도와줘서. 회장님이 예전에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해든 요양원 김태수 원장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노인 학대, 재산 갈취, 정부 지원금 횡령, 그리고 노인 감금죄까지 추가됐어요. 좋아요. 둘째, 요양원은 폐쇄 조치됐고 노인분들은 다른 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회장님은 어디로 가실 건지 결정하셔야 해요.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저는 영숙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회장님. 제 방을 쓰세요. 저는 작은 방에서 잘게요. 고맙네. 김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셋째,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해든 요양원 사건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요양원 개혁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해든 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이 1위로 올라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요. 재벌 회장이 아들에게 버림받아 요양원에 갇혔다는. 그건 좋지 않은데.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민수가 눈치채면 곤란해요. 하지만 어차피 곧 알게 될 텐데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터뜨려야죠.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수에 대한 고소장은 준비됐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업무상 횡령 50억 원, 사문서 위조를 통한 절도 8억 원. 이 두 가지만으로도 실형 5년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건 아직 제출하지 마세요. 왜요? 주주총회에서 먼저 폭로하고 싶어요. 그게 더 임팩트가 클 거예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주총회는 언제로 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 12월 7일로 하죠. 4일 후네요. 준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법적으로 3일 전에만 하면 되죠? 긴급 안건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내일 공고하세요. 12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대한전자 본사 대회의실. 같은 시각 대한전자 CEO 사무실. 민수는 뉴스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해든 요양원 폐쇄, 원장 구속.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뭔데? 아버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행방이 묘연합니다. 뭐? 그리고 회사에 주주총회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주총회? 누가? 15% 지분을 보유한 스위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스위스 페이퍼 컴퍼니? 이게 누구 회사야?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익명 주주예요. 민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이 뭔데? CEO 경영평가 및 중대 안건 논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게 무슨,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야?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긴급 안건은 3일 전 공고만 하면 되거든요. 민수는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뭔가 이상해. 이 타이밍에 갑자기 주주총회라니. 그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팀장? 나 민수야. 스위스 페이퍼 컴퍼니 정체 파악해. 빨리. 네, 사장님.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다음 날 화요일, 저는 한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숙 씨가 잘 아는 신뢰할 수 있는 기자였습니다. 오후 3시 영숙 씨 집 거실에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40대 여자 기자가 저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먼저 여쭙겠습니다. 요양원에서의 2주간 어떠셨나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했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었고 간병인들의 폭언과 폭행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틀은 지하실에 감금당했습니다. 감금이라니요? 제가 외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원장이 저를 지하실에 가뒀습니다. 창문도 없고 난방도 안 되는 추운 방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기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명백한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장이 지금 구속된 겁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요양원에 가시게 된 건가요? 대한전자 창업주시잖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왔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아드님이요? 네. 큰아들 강민수. 현재 대한전자 CEO입니다.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강민수 CEO가 아버님을 요양원에? 그렇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통장에서 돈을 모두 빼내고 평생 그곳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회사 자금도 횡령했습니다. 50억 원을요. 이 말에 카메라맨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 그건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저는 지원이가 찍어온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회사 자금 5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입니다. 기자는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특종인데요. 보도해 주세요.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재벌 회장의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회장님, 이게 보도되면 아드님이 곤란해지실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9시 메인 뉴스에서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으로 구속된 김태수 원장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양원에 갇혀있던 노인 중 한 명이 바로 대한전자 창업주 강철민 회장이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본인의 친아들인 강민수 현 CEO에 의해 요양원에 유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인터뷰가 재생됐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통장을 비우고 회사 자금까지 횡령했습니다. 앵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 강민수 CEO가 회사 자금 50억 원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에 서류 사진이 나왔습니다. 대한전자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1위 강철민, 2위 강민수, 3위 대한전자, 4위 노인 6위, 5위 횡령.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대박! 친아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렸다고? 50억 횡령은 진짜 충격적이다. 재벌들은 역시 인간성이 없네. 그래도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면 안 되지. 강민수 CEO 사퇴해야 한다. 대한전자 CEO 사무실. 민수는 뉴스를 보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들, 주주들, 임원들. CEO님, 기자들이 본관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비서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비상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그때 아내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어떡해. 우리 끝났어. 일단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 아버지가 50억 횡령 증거까지 공개했잖아. 그게 어떻게 아버지한테 있는 거야? 민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원이가 찍어간 거구나. 뭐? 지난번에 지원이가 서재 들어갔었잖아. 그때 서류를 찍어간 거야. 그 앱집은... 민수는 전화를 끊고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박 팀장, 대응 방안이 뭐가 있어?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거가 명백합니다.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떡하라고? 일단 사과 기자회견을 하시고 자진 사퇴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퇴? 내가 왜? 안 그러면 주주들이 먼저 해임시킬 겁니다. 특히 금요일 주주총회에서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주총회. 그래, 스위스 페이퍼 컴퍼니. 설마. 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강철민 회장이신 것 같습니다. 뭐? 회장님이 10년 전부터 몰래 사모으신 지분이에요. 15%나 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 금요일 전날 목요일 밤, 저는 영숙 씨 집 거실에서 김 변호사, 영숙 씨, 지원이와 함께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정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첫째, 회장님이 15% 지분 보유자로서 등장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임팩트가 클 겁니다. 좋아요. 둘째, 회장님이 창립자 거부권을 행사하여 민수 사장의 주요 결정들을 무효화시킵니다. 어떤 결정들? 지난 1년간 민수 사장이 진행한 해외 투자건, 자회사 설립건, 임원 인사 등 모두 회장님의 승인 없이 진행된 것들이니까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민수는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꺼냈습니다. 주주총회 직후 바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죄로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민수를 무너뜨리고 그 여파가 채 가라앉기 전에 고소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언론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죠. 완벽합니다. 영숙 씨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 드세요. 내일 체력이 필요하실 거예요. 고맙네.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할아버지, 지원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아빠를 직접 무너뜨리는 게요. 저는 지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아무리 배신했어도 그는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도 하시는 거예요? 해야 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 저는 지원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너는 아빠를 미워하니? 미워요. 할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한 게. 하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야. 알아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 할아버지 편이에요. 저는 지원이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자랐구나. 주주총회 당일 12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대한전자 본사 대회의실. 저는 영숙 씨, 김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80석 규모의 회의실은 이미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 회장님, 강철민 회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상 위에는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제23차 대한전자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긴급 안건으로 15% 지분 보유 주주의 요청에 따라 CEO 경영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자이신 강철민 회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80세 노인의 느린 걸음이었지만 각 발걸음마다 힘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철민입니다. 대한전자 창립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저 단상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제 아들 강민수입니다. 5년 전 제가 그에게 경영권을 물려줬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를 삼류요양원에 버렸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 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서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횡령 증거, 계좌 이체 내역, 위조된 도장 사용 기록. 그리고 오늘 저는 창립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대한전자 인감 도장입니다. 그리고 회사 정관 23조에 따라 저는 창립자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강민수 CEO가 지난 1년간 진행한 모든 주요 결정을 무효화합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CEO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너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야.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시려고요? 그래.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야. 저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나 선언했습니다. 저는 강철민 회장의 법률 대리인 김재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강민수 씨를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죄로 검찰에 고소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주주들이 웅성거렸고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민수 옆을 지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가거라, 민수야. 이제 우리는 남이야. 주주총회가 끝난 지 1시간 후, 저는 영숙 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대한전자 강민수 CEO, 주주총회에서 해임. 강철민 회장, 아들 강민수 검찰 고소. 50억 횡령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영숙 씨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해내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남았어요. 민수가 처벌받는 걸 확인해야 해요. 그래도 가장 큰 산은 넘으셨어요. 그렇겠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무너뜨렸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었어. 밤 11시, 저는 영숙 씨 집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내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한 걸까?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감옥에 보내게 생겼어. 내가 직접 고소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 그러면 안 됐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 저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순자야, 너무 외로워. 내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원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지원이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울고 계셨어요? 아니야.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는? 아빠는 잘못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래도 내 아빠인데. 그래도 전 할아버지 편이에요. 저는 지원이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강철민 씨, 당신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서울대병원 신경과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는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언과 고소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판사님,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저는 변호인석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치매? 그건 잠깐 검사받았을 뿐인데. 또한 이 사람은 스위스 계좌를 통해 탈세를 했습니다. 2,30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수가 냉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감옥에 가실 분은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했다는 것을, 민수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반격할 줄은 몰랐다는 것을. 주주총회 다음 날 12월 8일 토요일 아침, 저는 영숙 씨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어제 주주총회 뉴스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대한전자 강민수 전 CEO, 아버지에 의해 해임당해 50억 원 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 착수, 재벌가 부자 갈등, 법정 공방으로 비화. 영숙 씨가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민수 생각이 나서. 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잘못하신 게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땡땡땡. 누구지?
영숙 씨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작은 아들 민호 씨예요. 민호? 저는 놀랐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49세의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저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형을 용서해 주세요. 민호야, 일어나거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내 형 때문에 무릎을 꿇니? 아버지, 형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형이에요. 제 형이고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형이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다 망해요. 내 형이 나한테 뭘 했는지 아니?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공범이에요. 뭐?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때 저도 동의했어요. 형이 시키는 대로 따랐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는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내가 공범인 거 알고 있었어. 내가 형 눈치만 보고 살았다는 것도 알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야,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너도 공범이니까 너도 책임을 져야 해. 아버지, 그럼 저도 고소하실 건가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주도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도 내 아들이 아니야.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건가요? 우리가 다 틀렸어요. 완전히 끝이에요.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나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 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형이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형이 변호사들 만나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버지를 공격할. 공격? 네.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버지. 민호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영숙 씨를 봤습니다. 민수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데 걱정 마세요.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로펌 민수는 3명의 변호사와 회의 중이었습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수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첫째, 아버님의 정신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다면 법적 행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치매라는 증거가 있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2023년 9월 아버님이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파킨슨병과 함께 경도인지장애 소견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병원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아버님의 고소와 주주총회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아요. 그걸 쓰죠. 둘째 방법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의 스위스 계좌를 문제 삼는 겁니다. 2,300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건 명백한 탈세입니다. 탈세? 네. 그 돈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버님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감옥에 가는 거네요. 그렇죠. 탈세는 특가법 적용되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완벽해요.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두 가지 다 사용하죠. 아버지의 정신 능력도 문제 삼고 탈세도 고발하고. 하지만 사장님, 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론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여론은 최악이에요. 이제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를 끌어내려야 제가 살 수 있어요. 변호사들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민수의 횡령 및 배임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김재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반대편에는 민수와 그의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주주총회 때의 당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뭔가 준비했구나.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제1회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일어나세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50억 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입장 표명해 주세요. 민수의 수석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이 사건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무효라니요? 고소인 강철민 씨는 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강철민 씨는 2023년 9월 서울대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단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진단서를 어떻게 구했지? 김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파킨슨병 치매. 네, 판사님. 따라서 고소인의 고소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의 법적 행위는 인정될 수 없으니까요. 김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법적 무능력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건 의학적 소견일 뿐이고 현재 강철민 회장님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호인 측 계속하세요. 민수의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저희는 강철민 씨를 역고소하려고 합니다. 역고소? 네. 강철민 씨는 스위스 계좌에 2,300억 원을 은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이자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쾅! 저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건 탈세가 아니야. 합법적인 해외 자산이야. 증명할 수 있나요? 민수의 변호사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돈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 돈은 30년간 조금씩 빼돌린 것이었고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없으시죠? 그럼 탈세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공판에 제출하세요. 법정을 나온 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가져올 줄은. 그리고 탈세까지. 회장님, 진정하세요. 우리도 대응할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일단 치매 진단에 대해서는 최근 정신감정을 받으시면 돼요. 현재 회장님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탈세는? 김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스위스 계좌에 대한 세금 신고를 안 하셨다면 제대로 안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조금씩 모은 건데 세금 신고를 깜빡했어요. 그럼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추징금이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기려다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건가? 언론의 역풍.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강철민 회장, 치매 환자였다. 2천억 탈세 의혹. 강철민도 범죄자? 부자 갈등, 양측 모두 범죄 혐의.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철민을 동정하고 민수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양쪽 모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둘 다 범죄자네. 아버지도 탈세했고 아들도 횡령했고 재벌들은 다 똑같아. 치매 환자가 주주총회를 주도했다고? 그럼 그것도 무효 아니야? 둘 다 감옥 가야 해. 저는 영숙 씨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좌절했습니다. 다 끝났어. 내가 이기려다가 오히려 더 나빠졌어. 영숙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포기 안 해요? 나는 이제 탈세범이에요. 치매 환자고. 회장님은 치매가 아니에요.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이미 언론에서 치매라고 보도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했어. 민수를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국세청에서 회장님 계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탈세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럼, 네. 회장님도 곧 피의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파킨슨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손떨림이 심해졌고 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쿵! 으악! 회장님! 영숙 씨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영숙 씨가 저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회장님,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파킨슨이 악화된 거예요. 영숙 씨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저는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할아버지,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봐요. 파킨슨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약을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몸까지 망가지는구나. 12월 22일 금요일, 저는 검찰청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 회장님, 탈세 의혹 인정하십니까? 치매 진단 받으신 게 사실입니까? 아들과 화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 30대 검사가 저를 마주 앉았습니다. 강철민 씨, 스위스 계좌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네. 이 계좌는 언제 만드셨습니까? 30년 전입니다. 그동안 얼마를 입금하셨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모은 거라서 현재 잔액이 2,300억 원입니다. 이 돈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셨습니까? 아니요. 검사는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외환관리법에 따르면 해외 자산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외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죄에 해당됩니다. 검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철민 씨, 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악입니다. 얼마나 최악인데요? 추징금이 약 800억 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처벌도. 실형인가요? 집행유예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도 쉽지 않아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럼 민수는? 민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횡령 50억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둘 다 감옥에 가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민수를 감옥에 보내려다가 나도 같이 가게 생겼네요. 회장님, 김 변호사,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길 확률이 얼마나 돼요? 김 변호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30%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졌어요. 밤 10시. 저는 영숙 씨 집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원이었습니다. 들어와. 지원이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탈세를 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야. 나도 잘못했어.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처음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고 세금 신고를 깜빡했어. 깜빡하셨다고요? 그래. 변명이지. 사실은 신고하기 싫었던 거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결국 나도 민수랑 똑같은 인간이었어. 탐욕스러운. 아니에요.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달라요. 할아버지는 나쁜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안 봐. 그래도 전 할아버지 편이에요. 지원이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패배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숙 씨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 씨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민수 씨예요. 민수? 네. 혼자 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냐?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래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거래? 네. 아버지도 탈세 혐의로 곤란하시잖아요. 저도 횡령 혐의로 곤란하고요. 민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시면 저도 아버지 탈세 고발을 취하할게요. 그럼 우리 둘 다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가능해요. 이미 변호사랑 상의했어요.
양쪽이 고소를 취하하면 검찰도 기소하기 어려워져요. 그럼 너는 횡령한 돈을 그대로 가지고 나는 탈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 네. 서로 윈마이너스윈이에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정신이 있니? 네. 내가 저지른 범죄를 내가 왜 덮어줘야 하니? 아버지도 범죄자잖아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탈세는 명백한 범죄예요. 아버지도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럼 가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죗값을 치를 거야. 하지만 너의 범죄를 덮어주지는 않을 거야. 아버지, 나가거라.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아버지. 정말로 감옥 가실 건가요? 80세 노인이? 그래도 양심은 지키고 가겠다.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끝까지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이 아버님과 민수 씨를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 다요? 네. 회장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와 외환관리법 위반, 민수 씨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로 기소됩니다. 재판은 언제죠? 내년 1월 중순쯤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리의 화려한 불빛이 슬프게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저는 영숙 씨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와 지원이가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지만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회장님 드세요. 영숙 씨가 케이크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소. 저는 케이크를 받았지만 먹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민우예요. 무슨 일이냐? 형이 자살 시도했어요. 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까 형수가 발견했어요. 수면제를 많이 먹었대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어느 병원이냐? 삼성서울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아버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영숙 씨를 봤습니다. 회장님, 가셔야 해요? 가야죠. 내 아들인데. 30분 후, 저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민호와 선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형은 어떻게 됐니? 의사가 위세척하고 있어요. 많이 먹진 않았대요. 살 수는 있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희가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잘못이지. 하지만 민수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오늘 아침에 유서까지 썼어요. 유서? 선희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읽었습니다. 유서,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 돈을 훔치고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가족도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도 없고 감옥에 갈 것도 두렵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민수. 저는 유서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많이 먹진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하지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살 시도는 재발할 수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 면회 가능한가요? 네, 5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는 민수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바보 같은 놈. 죽으려고 했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법정에는 2명의 피고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강철민, 그리고 아들 강민수.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검사가 법정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 건너편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묘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쾅! 제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마이너스 재판 전날. 겨울 햇살이 차갑게 쏟아지는 오후. 저는 김재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일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일은 결정적인 날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검사 측이 강력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회장님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요.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잘못이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회장님, 김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탈세액이 크고 외환관리법 위반까지 있으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할 수 없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내가 져야 할 대가니까. 민수 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소 취하는 안 해요. 민수도 자기 죗값을 치러야 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병원에서 화해하신 거 아니었나요? 화해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로서 죽으려는 아들을 말린 것뿐이에요. 용서는 아직 아니에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작은 오피스텔. 민수는 홀로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2주가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재판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나도 둘 다 망하는 거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 선희와 딸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지원이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술 마셨어요? 미안하다. 민수는 소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재판인데 긴장돼서. 지원이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미워요. 알아. 할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까. 알아. 아빠도 알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빠예요. 네, 아빠. 지원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법정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요. 잘못했다고 후회한다고.
그리고 벌을 받겠다고. 지원아. 그래야 할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저는 영숙 씨, 지원이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 회장님, 오늘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아드님과 화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대법정은 200명이 넘는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피고인석 왼쪽에, 민수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판사 3명이 입장했습니다. 제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석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피고인 강철민의 조세포탈 및 외환관리법 위반 사건, 그리고 피고인 강민수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을 함께 심리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증거 제시하세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검사였습니다. 판사님, 먼저 피고인 강철민의 탈세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스위스 은행 계좌에 총 2,30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돈은 대한전자의 이익금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세금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포탈액은 약 800억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외환관리법에 따르면 해외 자산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조세포탈죄이자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피고인 강철민,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자산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지키기 위한 비상금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욕심이었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검사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강민수의 횡령 혐의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대한전자 CEO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5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명목은 해외 투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고급 자동차 구매,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 모두 회사 돈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버지 강철민의 개인 통장에서 8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됩니다. 판사가 민수를 받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고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린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누구입니까? 한영숙 씨입니다. 30년간 강철민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분입니다. 영숙 씨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증인 선서하세요. 영숙 씨가 선서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강철민 회장의 스위스 계좌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처음부터요. 1995년에 계좌를 만들 때부터 제가 도왔습니다. 그럼 그 돈이 탈세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증인도 공범 아닙니까? 저는 단지 회장님의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은 그때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다른 질문하세요. 검사가 말을 바꿨습니다. 증인, 그 돈이 정말 회사를 위한 비상금이었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영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회장님은 그 돈으로 회사를 살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대한전자는 2번 다 망했을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렇다고 탈세가 정당화됩니까? 아니요. 하지만 회장님이 욕심으로 모은 돈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회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셨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십니다. 저는 영숙 씨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도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누구입니까? 강지원 씨입니다. 피고인 강민수의 딸입니다. 지원이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당신은 할아버지 편을 들어 아버지를 배신했죠? 배신이 아닙니다. 지원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걸 바로잡은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서류를 몰래 훔쳐서 할아버지께 준 건 사실 아닙니까? 훔친 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그게 딸이 할 짓입니까?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려고 증거를 수집하는 게 지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제 아버지를 고발해야 한다는 게. 하지만 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겪은 일을 알았을 때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아버지 편을 들 것인가, 할아버지 편을 들 것인가.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옳았으니까요. 민수는 딸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지원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 당신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원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젠가는요. 아버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벌을 받고 다시 시작한다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할 때예요. 오후 2시 휴정 후 재개된 법정에서 검사의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부자 갈등이 아닙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2명의 범죄자에 대한 재판입니다. 피고인 강철민은 30년간 800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50억 원을 횡령하고 아버지를 학대했습니다. 이는 회사와 가족에 대한 범죄입니다. 2 사람 모두 유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무게는 다릅니다. 검사는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강민수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요양원에 유기하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반면 강철민의 탈세는 회사를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이지만 동기는 다릅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과 같이 구형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억 원. 피고인 강철민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0억 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피고인 강철민을 변호하는 김재현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과도합니다. 강철민 회장은 80세 고령이며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회장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대한전자를 일으켜 수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합니다. 민수 측 변호사도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강민수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죄책감이 크다는 뜻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버지와 화해를 원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민수 피고인.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제 죄를 인정합니다. 회사 돈을 훔쳤고 아버지를 배신했고 요양원에 유기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걸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모든 것을 저는 욕심으로 더럽혔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철민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80세의 몸은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80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외환위기도 금융위기도 극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외 자산을 숨겼습니다. 잘못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욕심으로 그 돈을 모은 게 아닙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997년 그 돈으로 수천 명의 해고를 막았습니다. 2008년 그 돈으로 회사가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그게 탈세를 정당화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제 동기만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수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아들이 저를 배신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회사만 봤습니다. 아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결국 제 잘못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님, 제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에게는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아이는 저보다 앞날이 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후 4시 1시간의 평일을 거쳐 판사들이 다시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석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철민의 조세포탈 및 외환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은 30년간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합니다. 첫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행위에 회사를 지키려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넷째, 피고인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인 강철민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벌금 600억 원을 부과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향후 5년간 사회봉사 300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판사가 다음 판결로 넘어갔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민수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50억 원을 횡령했으며 아버지의 재산 8억 원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요양원에 유기하는 비인간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정상도 참작합니다. 첫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초범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입니다. 그리고 벌금 50억 원을 부과하며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 회장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아드님이 실형을 받았는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정의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 것. 그것이 법이고 정의입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법정에서 나와 법원 직원들에게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3년 후에 보자. 네. 3년 동안 감옥에서 진심으로 뉘우쳐라. 그리고 나와서 다시 시작해라. 그때는 용서해 주실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기회는 주마. 아버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민수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아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숙 씨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전 회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반면 아들 강민수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자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이번 사건은 재벌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지원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괜찮겠니?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3년 후에 나오면 잘 챙겨줘라. 네. 그리고 너라도 아버지를 용서해줘라. 할아버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너는 다르잖니. 지원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가 왜 미안해. 넌 잘한 거야. 저는 지원이를 안아줬습니다. 1월 23일, 저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의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떠니? 힘들어요. 하지만 견딜만해요. 잘 지내라. 네. 아버지.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 경영인이 맡았어. 유능한 사람이야. 그럼 너는 회사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년 후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해라. 회사는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네. 회사는 아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버지야.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3년 후에 다시 만나자. 아버지. 그때는 아들과 아버지로 만나자. 회장과 CEO가 아니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울지 마라. 남자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 빨리 지나갈 거야. 그때 보자.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벌금 600억 원을 납부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요양원이었습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간병인들, 웃는 노인들. 저는 그곳에서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산책을 도와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오늘 즐거웠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즐거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겪었던 지옥, 그것을 다른 노인들이 겪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라는 것을. 대한전자는 새로운 CEO를 영입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전문 경영인 박성준. 그는 유능했고 정직했고 직원들을 존중했습니다. 저는 이사회 고문으로 567번 출소 준비하세요. 교도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567번. 그것이 지난 3년간 민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구치소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3세가 된 몸은 더욱 무거워졌지만 오늘만은 일찍 일어나 이곳에 왔습니다. 쇠문이 열렸습니다. 52세가 된 민수가 한 손에 작은 짐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3년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탐욕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지난 3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8년 1월 16일 마이너스 출소일, 새벽 6시, 저는 영숙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긴장되세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3년 만에 보는 건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월의 서울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해는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많이 변했을까요? 변했겠죠? 감옥은 사람을 바꾸니까요. 좋은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와 민호, 그리고 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원이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29세가 된 그녀는 한 회사의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추우셨죠? 진작 올 걸 그랬어요. 괜찮아. 너희는? 저희도 방금 왔어요. 민호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형 나오는 거 보러 왔어요. 그래. 고맙다. 선희는 멀찌감치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도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오전 8시 구치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청바지에 간단한 점퍼, 교도소에서 나눠주는 출소 의류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소하게 돼서, 이렇게 나와서 면목이 없습니다. 고개 들어. 네, 고개 들라고.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흰머리가 반쯤 차올랐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3년이 10년처럼 그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고생했구나. 아버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그를 안아줬습니다. 83세 노인이 52세 아들을 안는 모습, 그 뒤로 지원이가, 민호가, 선이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다 끝났어. 저는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집에 가자. 저는 민수를 영숙 씨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계속 여기서 살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그리고 따뜻한 밥. 민수는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에 집밥이에요. 앉아라. 먹자. 우리는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떴습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는 멈췄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많이 먹어. 살도 빠지고 그랬잖아. 영숙 씨가 반찬을 더 권했습니다. 식사 내내 민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예전에 민수는 오만했고 급했고 항상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겸손했고 조심스러웠고 그저 감사해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앞으로 제 계획이요. 민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적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 당연하지. 대신 작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사회적 기업? 네. 출소자들을 고용하는 회사요. 저처럼 감옥을 다녀온 사람들은 재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자금은 제가 모은 게 조금 있어요. 그걸로 시작하려고요. 모은 게 있어? 넌 전 재산을 배상했잖아. 교도소 안에서 일했어요. 작업으로 번 돈이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저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말해라. 아니에요, 아버지.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오후 2시. 저는 민수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1월의 한강은 추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팔 괜찮으세요? 민수가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괜찮아. 파킨슨은 약으로 조절하고 있어. 많이 힘드시죠?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고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아버지, 응. 3년 동안 저 많이 생각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왜 아버지를 배신했는지. 그래서 답을 찾았니? 네. 두려웠어요. 뭐가? 아버지가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살았어요. 항상 비교당했고 항상 부족했어요. 아버지만큼 못한다. 아버지처럼 하라. 아버지는 이 나이에 이미. 그런 말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제가 1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제거한다고 제가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더 비참해졌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내가 미안하다. 네,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나 보구나. 내가 너를 짓눌렀구나.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를 망쳤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책임도 있어. 저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그늘에서 벗어나라. 네, 내 길을 가라. 나랑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야. 나는 나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강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월 중순, 민수는 새희망 인력개발이라는 작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출소자들을 고용하여 청소, 배송, 간단한 제조업 등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구로구의 낡은 건물 2층. 하지만 민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수가 사무실을 안내했습니다. 이게 저희 사무실이에요. 작죠? 시작이 이 정도면 괜찮아. 저기 직원들이에요. 민수가 3명의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모두 4050대였고 어딘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들 저처럼 교도소를 다녀온 분들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철민입니다. 아, 저희가 회장님을. 영광입니다. 그들은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회장님 아드님이라는 건 알았는데 직접 뵙게 되다니.
사장님?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김민수 사장이에요. 재벌 아들 아니고요. 그래. 그게 맞지. 저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책상, 오래된 컴퓨터, 작은 냉장고. 하지만 깨끗했고 정돈되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예전에는 수백억 매출을 올려도 공허했는데 지금은 월 몇천만 원 벌어도 뿌듯해요. 이 사람들이 제 덕분에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게 진짜 경영이야. 2028년 4월. 저는 여의도 윤중로에서 민수, 지원, 민호, 그리고 영숙 씨와 함께 벚꽃놀이를 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터널을 이루고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와, 예쁘다. 지원이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83세 할아버지, 52세 아들 둘, 29세 손녀, 그리고 71세 영숙 씨. 카메라를 들고 있던 행인이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찰칵.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인지. 2028년 7월, 저는 오랜만에 대한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박성준 CEO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잘 지냈나? 네. 덕분에 회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박 CEO는 실적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매출 15조, 영업이익 1.5조입니다. 전년 대비 20% 성장했습니다. 잘했네. 직원 복지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임금 인상. 좋아. 그게 맞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한전자 사옥 앞에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커피를 마시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응? 민수 전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작은 회사 하나 차렸어. 그래요? 뭐 하는 회사인가요? 사회적 기업이야. 출소자 고용해서. 박 CEO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 일을 하시다니. 그래, 나도 놀랐어. 민수가 변했더라고. 회장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되게 무섭고 카리스마 있으셨는데 지금은 온화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돼. 2028년 10월,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파킨슨병이 악화됐고 폐렴까지 걸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께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민수와 지원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앉아라.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6개월이래. 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6개월? 그게 무슨... 파킨슨이 악화됐어. 폐도 안 좋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나 봐. 지원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치료하면 되잖아요. 지원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83살이야.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괜찮아. 나는 준비됐어. 민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다 알아. 저는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 많이 고생했어. 그리고 잘 변했어. 아버지 자랑스러워. 민수는 울면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2028년 12월, 저는 휠체어에 앉아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민수가 휠체어를 밀어줬고 지원이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겨울의 한강은 쓸쓸했지만 고요했습니다. 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 담요 덮었잖아. 우리는 벤치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 앉아서 좀 쉬자. 민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한 강. 겨울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너 용서했어.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네. 내가 나한테 한 짓 다 용서했어. 아버지. 처음에는 용서 못할 줄 알았어. 평생 원망하며 살 줄 알았어. 하지만 저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를 보니까 용서가 되더라. 내가 변한 걸 보니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리고 미안하다. 네.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일만 하느라 내 옆에 없어서.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한다, 민수야.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민수는 제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지원이도 우리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겨울 한강에서 서로를 아는 채 재판이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 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흐릿했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민수, 민호, 지원이, 영숙 씨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네. 책상 서랍. 네. 나무 상자. 있어. 나무 상자요? 그 안에 인감 도장. 저는 힘들게 말했습니다. 그거 버려라. 버리라고요? 이제 필요 없어. 권력도 명예도 그런 것보다 저는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해. 민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빛이 보였습니다. 순자야. 이제 가도 되겠지? 나 열심히 살았어. 실수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엔 옳은 일 했어. 그리고 아들을 용서했어. 이제 가도 되겠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29년 1월 18일 대한전자 장례식장. 강철민 전 회장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대한전자 임직원들, 협력업체 사람들,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요양원 노인들도 왔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요양원이 좋아졌어요. 이병수 할아버지가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회장님이 봉사하시면서 요양원 개혁 운동하셨잖아요. 그 덕분에 민수는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일장이 끝나고 우리는 강철민을 화장했습니다. 유골은 아내 최순자가 잠든 묘지 옆에 모셨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지원이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어요. 민수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권력과 명예를 쫓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민수의 새희망 인력 개발은 직원 1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출소자뿐만 아니라 노숙자, 장애인들도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 한 통. 민수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이 도장은 내가 평생 지켰던 권력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다. 너에게 물려주고 싶지도 않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민수야,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라.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라. 회사를 키우는 것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내가 80년을 살며 깨달은 진리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버지 강철민.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을 한강에 던졌습니다. 첨벙. 도장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민수는 강물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2034년 봄, 새희망 인력개발은 전국 10개 지점을 가진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500명, 모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59세가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2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회적 기업가였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민수 대표님, 대한전자 CEO였다가 감옥 갔다가 이제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심경이세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요? 재벌 CEO일 때보다요? 네. 그때는 권력은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권력은 없지만 행복해요. 왜요?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요. 아버님, 강철민 전 회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민수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요. 권력보다 사람을, 명예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민수는 지원이와 함께 강철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철민, 1945-2029, 대한전자 창업주. 그는 권력을 추구했지만 결국 인간의 존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엔 옳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민수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다녀갑니다. 회사 잘 되고 있어요. 지원이도 잘 크고 있고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살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석양이 묘지를 물들였습니다. 지원이가 할아버지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해요. 다음 달에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회사원인데 착하고 성실해요. 할아버지도 축하해 주시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지원이는 웃으며 묘지를 떠났습니다. 석양 속에서 그들의 뒷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강철민은 평생 권력과 명예를 추구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고 배신당했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 가족의 사랑, 그리고 옳은 선택이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켰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엄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권력과 명예는 일시적이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기 있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라. 그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택이다.